안녕하세요, 올바로입니다. 이번 1분기 커버기업 실적 발표 결과들을 쭉 요약해보자. 결국엔 돌아보면 주가는 기업의 펀더멘탈에 수렴해 있다는 걸 잘 느낄 수 있었던 실적 발표 주간이었습니다. 트랜스메딕스와 메르카도리브레 그리고 트윌리오를 차례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트랜스메딕스입니다. 이번 트랜스메딕스 어닝콜의 특징은 가장 중요한 건 지난 2024년 9월 모건스탠리 헬스케어 컨퍼런스 바 쇼크 이후 처음으로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상향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했던 건 이 매출 가이던스 상향 정도가 적당했다면 고무적이지 않았을 건데 꽤나 상향 규모가 컸습니다. YOY 20%대의 성장에서 YOY 30%의 성장을 말할 수 있는 레벨까지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간과 심장 모두에서 DVD와 DCD, 뇌사와 심장사 장기 이식 사례로부터 모두 OCS NOP 케이스 침투율이 높아졌다는 게 좋았습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기존 트렌드 하에서도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균 항공기 가동률은 15.4대로 분기별로 계속해서 높아지는 중이고, 다섯 번째로 보자면 장기 이식 사례 중에 관세가 미치는 영향은 없는 상태입니다. 워낙 미국에서 탄생한 혁신 의료기기 기업이었기 때문에 밸류체인도 거의 다 미국에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전사 GPM은 운영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점점 더 높아질 것을 말했습니다. 새로운 CFO의 효과가 여기저기 눈에 띄었는데, 기존 CFO는 확장을 위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CFO였다면 이제는 충분한 현금 흐름을 내고 있는 만큼 주주 가치를 지키면서 동시에 성장할 곳에는 투자하는 그 과정으로 바뀌었다는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2023년부터 꾸준히 다뤄오고 있지만 트랜스메딕스의 기업 분석의 최근 4개 자료는 2024년 9월 11일 모건스탠리 컨퍼런스, 10월 29일 3분기 실적 발표, 12월 11일 파이퍼 샌들러 컨퍼런스와 투자자의 날에서의 함의점, 마지막으로 2025년 1월 24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스콜피언 공매도 보고서의 자료에 대한 생각 모두 트랜스메딕스에 대해서 약간은 힘을 빼고 톤다운했던 자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실적 발표는 2024년 9월 이후에 처음으로 트랜스메딕스스러운 성장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처음으로 있었던 가이던스 상향이기 때문입니다. 가이던스를 상향하면서 말했던 YOY 30% 이상이라는 것은 OCS NOP 침투 속도가 다시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성장은 미국 내의 간과 심장 이식을 위한 OCS NOP의 전반적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장기 이식 센터들 내에서 침투율이 증가함으로써 나왔습니다. 좋았던 건 뇌사와 심장사 장기 모두에서 유의미한 침투 증가가 나타났고, 덕분에 전체 이식 사례가 역대 최고치로 늘어서 좋았습니다. 장기 이식으로 쓸 수 없었던 상태였던 장기를 OCS의 기술력 덕분에 이식할 수 있는 장기 수준으로 살려낼 수 있게 되면서 장기 이식의 활용도가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이익단으로 내려가면 이번 분기에 트랜스메딕스의 밸류가 가장 확 낮아졌던 큰 이유는 매출 성장이 가팔라지면서 동시에 비용은 거의 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이익 레버리지가 매우 가파른 속도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분기의 EPS 추정치가 0.26이었는데 실제 EPS로는 0.70이 나왔습니다.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계속해서 영업이익 레버리지가 가파르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은 더 생겼다고 볼 수 있겠죠. 지난 3분기와 4분기에 마진율이 크게 하락했던 이유는 대규모로 항공기를 도입하고 그 과정에서 항공기 운영에 대한 경험이 없었다 보니까 삐그덕삐그덕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죠. 이미 항공기 보유 대수가 21대이고 운용 대수도 15.4대의 평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에 16대에서 18대의 상시 운용을 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하반기에도 매출 성장을 계속해서 고르게 낼 수 있다면 마진율은 훨씬 더 높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마진율의 특징은 프로덕트에 관련해서도 마진율이 올랐고 서비스에 대해서도 올랐다는 게 특징인데, 프로덕트의 마진율이 올라가는 것이 상당히 이전에 보지 못했던 케이스였습니다. 4분기에 일회성으로 발생했던 재고 비용이 줄어든과 동시에 OCS 모듈의 생산 단가가 더 낮아졌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신임 CFO의 손길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서비스 마진율도 항공기 구매 이후에 유지 보수를 거치고 차례로 운용에 들어감에 따라 비행기 한 대당 운영 비용이 줄어들면서 조금씩 GPM이 상승해가는 중입니다. 아쉬웠던 부분은 OCS의 폐 프로그램이 살아나진 못했다는 점입니다. OCS 렁의 경우에는 하반기에 새로운 OCS 임상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나서 이것이 살아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기 때문에 기다리는 구간이지만, 트랜스메딕스 입장에서는 여전히 아쉬운 상태를 겪고 있죠. OCS 제품은 간과 심장 그리고 폐로 세 가지로 나뉘는데, 실제로 채택이 늘어나고 있는 건 간과 심장 정도만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펜은 지금 현재 특수한 사용 사례에서만 쓰이고 있는 상태이죠. 트랜스메딕스가 어떠한 기업이고 지금까지의 모든 비공개 컨퍼런스 내용을 모두 보실 수 있으며 왈리드 하사네인 CEO가 말했던 트랜스메딕스의 장기 목표는 어떻고 OCS 모듈의 가격과 목표 시총, OCS 장기 이식 케이스를 실시간으로 살펴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네이버를 통해서 담았습니다. 두 번째 실적 자료는 남미의 아마존이라고 많이 불리지만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 정도의 수직 계열화에 성공한 기업이 없기 때문에 좀 더 다른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누뱅크가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시장까지 침투하면서 핀테크 기업으로서 훨씬 더 포텐이 큰 기업입니다. 이번 메르카도리브레의 어닝콜의 특징은 가장 중요했던 건 아르헨티나의 화려한 복귀입니다. 전기톱 사나이로 혜성처럼 등장했던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효과가 실제로 이어지고 있는 가속화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핀테크 사용량과 대출이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브라질과 멕시코는 전년 대비 20% 초중반대로 중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트럼프 2.0 초입에 나온 효과가 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현재 레벨은 문제가 없는 규모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나온 현금 흐름으로 브라질과 멕시코에서 풀필먼트 투자를 늘리고 핀테크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기 위해서 마케팅 비용을 늘렸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물가가 낮아지니까 기준금리를 낮추고 소비 여력이 매분기 높아지는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질은 룰라의 확장 재정과 포퓰리즘이 문제가 되면서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멕시코는 트럼프 2.0 초입에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투자가 줄어들며 GDP가 일시적인 마이너스 구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트랜스메딕스와 마찬가지로 2023년 네프콘을 시작한 이후로 매분기 기업 분석을 하고 있지만 메르카도리브레의 최근 4개 자료는 모두 긍정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이 중간중간 마진에 대해서 우려한 적도 있었지만 실제 펀더멘탈은 우려할 점이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실적 발표였습니다. 2024년 8월 9일 2분기 실적 분석이 있었고 11월 14일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중장기 성장을 위한 투자의 시점이 있었던 점, 그리고 2025년 2월 26일 4분기 실적 발표를 다루면서 아르헨티나가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는 부분, 그리고 브라질에서 누뱅크를 이기기 시작했던 스토리, 마지막으로는 3월 28일에 신흥국 이커머스 특집으로 시리미티드와 메르카도리브레가 각각 동남아와 남미에서 이커머스 및 핀테크의 정복자가 되어가고 있는 뷰를 전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메르카도리브레가 고성장을 이어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계속되는 플랫폼 확장과 크로스셀링입니다. 메르카도리브레의 이커머스 생태계가 안착하자 자체 물류, MBO스를 키우면서 핵심 역량을 내재화했고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면서 동시에 성장을 위해서 핀테크 사업을 본격적으로 키우기 시작했으며 이커머스와 핀테크 사업에서 나오는 퍼스트파티 소비 데이터를 광고 사업부를 키우고 핀테크 사업부 내에서 충분한 퍼스트파티 소비 데이터가 쌓이고 현금 흐름 통이 생기면서 대출을 위한 자체 신용평가 모델을 갖출 수 있게 되자 대출 사업을 크레디토를 시작했고 자산관리 서비스를 키우면서 신용카드를 발행하고 있으며 생태계가 커진 만큼 다시 해자를 높이기 위해서 메르카도리브레 플러스 혹은 멜리마스라는 멤버십을 만들고 멤버십 구독의 혜택을 늘리기 위해서 콘텐츠 사업인 메르카도 플레이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매출 비중을 따져보자면 다음과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볼 때 메르카도리브레는 아마존이 했던 길을 따라서 라틴 아메리카 내에 저마진의 물류와 이커머스로 시작해서 고마진의 대출을 포함한 핀테크와 자산관리 서비스 그리고 광고와 멤버십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출 비중으로 보더라도 이미 핀테크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1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메르카도리브레 이커머스 사업부의 매출 비중은 56%이고 핀테크의 매출 비중은 44%이죠. 이커머스는 매출은 높은 구조이지만 마진은 낮은 구조이고 핀테크는 매출은 상대적으로 낮은 구조이지만 마진은 높은 구조임을 생각해보시면 실제로 메르카도리브레 입장에서는 사용자 유지를 위한 콘텐츠로 이커머스에 대해서 계속해서 유지하고 투자하고 있고 마진은 실제로 핀테크 관련 사업들을 통해서 내고 있음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해본다면 코스트코가 실제로는 멤버십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과도 비슷하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일례로 실제로 사용자 수 자체도 핀테크가 훨씬 더 많이 성장하고 있죠. 이 핀테크 사용자 수는 메르카도리브레를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메르카도 파고는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쇼피파이는 쇼피파이 내에서만 사용하고 있지만 메르카도리브레는 메르카도 파고를 메르카도리브레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용하는 비율이 50%를 넘긴 지 오래이죠. 지역별로 매출 비중을 나눠보자면 브라질이 약 52%, 아르헨티나가 23%, 멕시코가 21%, 여기에 아더에는 신흥국에서 계속해서 침투 중이기 때문에
칠레와 페루가 대표적으로 숨어 있는데 이 기타 국가에서도 매출 성장률이 40% 이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꽤나 좋습니다. 5년 뒤에는 칠레와 페루, 남미 전체 국가들에서 GDP가 커지면서 성장하는 그림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라틴 아메리카의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을 보시게 되면 이미 남미의 정복자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시장 점유율은 압도적입니다. 컨솔리데이션이 모두 끝난 시장이라는 점에서 성장의 가시성이 높은 국면이죠. 메르카도 리브레의 시장 점유율은 34%인데 2위인 시장 점유율은 6%이고 공동 3위의 시장 점유율들이 2%대이니 실질적인 소비자 마인드쉐어 부분에서는 메르카도 리브레가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도별로 시장 점유율 추이를 보시더라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멕시코, 칠레, 페루에 있는 기타 중소형 이커머스 기업들의 점유율을 꾸준히 1%에서 2%씩 뺏어오면서 성장해온 트렌드입니다. 보시면 점유율을 꾸준히 늘리고 있음을 보실 수 있기도 합니다. 2024년 9월부터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메르카도 리브레의 입장에서는 2023년 이후 2년 동안 부진했던 시장이 다시 성장세로 전환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르헨티나의 CPI는 202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기대 물가 상승률도 CPI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하비에르 밀레이의 극약 처방으로 물가 상승률이 잡히기 시작하니까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게 되고 여러모로 아르헨티나의 소비자 여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가 좋아지니 상품 소비가 크게 늘고 대출이 늘고 할부 결제가 늘어나는 국면입니다. 지금까지는 브라질과 멕시코가 성장 동력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아르헨티나가 성장 동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GMB는 126% 성장했고 판매 품목수는 52% 성장했으며 구매자당 품목수도 드라마틱하게 증가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대출 장부는 전년 대비 4배가 됐고 수익성도 매우 좋아졌죠. 매출 비중인 23%로 멕시코와 비슷한 레벨을 지키고 있지만 작년과 재작년의 기저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성장 동력으로는 충분한 수준입니다. 메르카도 리브레는 이렇게 기여 마진이 한 국가, 한 사업에서 크게 증가하게 되면 이를 ROIC가 높은 투자처에서 계속해서 투자하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르헨티나에서 기여 마진이 매우 크게 높아지자 멕시코와 브라질에 대한 물류와 신용카드 투자를 집행했습니다. 어느 사업부에서 수확하기 시작하면 다시 다른 사업부의 장기 성장을 위한 씨앗을 심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커머스로 시작해서 광고, 대출, 자산 관리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핀테크 사업을 키우면 키울수록 고마진 사업을 더하면 더할수록 이익률 레버리지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레버리지 효과는 2026년까지도 가파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메르카도 리브레가 어떤 기업이고 1999년 첫 창업 시기부터 사업을 이끌어왔던 CEO는 어떤 사람이며 아르헨티나 말고 브라질과 멕시코의 매크로는 어떠한지, 앞으로 성장을 담당할 신용카드와 광고사업부, 대출사업부는 무슨 지표를 봐야 하는지, 아주 좋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주 좋은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잘 맞는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도 네이버를 통해서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했던 개인적으로는 PEG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0.9배 수준이라서 매력적인 구간에 있고 AI 에이전트의 수혜를 보는 기업 중 하나인 트윌리오는 네이버를 통해서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네프콘을 통해서 전해드렸던 독점 콘텐츠는 총 4개였습니다. 새롭게 관심 갖는 기업인 스포티파이와 그랩에 대해서도 추가했죠. 미국의 대표적인 전력 기업인 이트는 여전히 미국의 재산업화 트렌드에 변화가 없음을 말했습니다. 메가 프로젝트 1.9 트릴리언 중 15% 정도만 시작한 상태이고 프로젝트 취소율도 11%로 역사적 평균보다 낮은 레벨입니다. 딥시크부터 데이터 센터 노이즈까지를 모두 불식시켰던 한 주였습니다. 두 번째는 트윌리오 실적 발표였죠. 1분기 실적을 요약한다면 AI 매출 비중 6%까지 올라왔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분기도 생각보다 매출 성장률이 좋았고 우버와 리프트, 에어비앤비, 왓츠앱, 쇼피파이, 넷플릭스 등이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마치 인프라처럼 클라우드를 통해서 트윌리오의 API를 조용히 쓰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 시대로 넘어가면서 트윌리오 API와 결합된 음성 모델의 수가 빠르게 늘고 있고, 세 번째는 메르카도 리브레의 실적 발표입니다. 메르카도 리브레의 1분기를 요약하자면 아르헨티나 매출 성장률 125%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번째 자료는 트랜스메딕스 실적 발표입니다. 트랜스메딕스의 1분기를 요약하자면 3분기 만의 가이던스 상향을 꼽을 수 있습니다. 24년 3분기부터 시작됐던 부진 이후에 오랜만에 가이던스 상향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전망치 상향이 좀 셌죠. 공매도율이 현재 26% 수준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더 기대해볼 만한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 투자의 생각 유튜브 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